93년에 이제 귀국을 해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구속돼 가지고 5년 동안 징역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안에서 집필권을 줬으면 진작 썼을 텐데 집필권을 안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된 게 98년에 이제 석방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나오자마자 이걸 쓰려고 이제 뭐 자료도 이렇게 갖고 있던 거 펼쳐보고 노트도 좀 하고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작가로 돌아올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한 15년 공백이 있었으니까. 뭐 실제로 뭐 주변에서는 농담 삼아서 황생이 이제 끝났다, 못 돌아온다.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오래된 정원을 다 쓰고 나니까 출판하고 뭐 어쩌고 그러고 나니까 좀 이제 준비가 되더라고, 심리적으로.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마침 2000년이면 한국전쟁 5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아 떨어져서 또 그래서 그 무렵에 내게 된 거죠. 그 사실 자체로도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당시에 한 6만여 명의 군민이 있었는데 절반인 3만여 명이 학살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마 제주도 4.3을 빼놓고는 그래도 제주도는 이게 그래도 제법 넓은 지역 아니에요. 일개 농촌군이라고 그러는 거기서 절반 정도의 인구가 학살됐다 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거기에 더 이제 흥미를 가지게 된 거는,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내가 이제 방문을 하고 나와서 이제 내가 우연히 신천 학살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의견이 다 엇갈리는데, 일본에서 말하자면 정경모 선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게 미군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 그랬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굉장히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우리끼리 한 짓이로구나.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원적이 명시돼 있어요. 이제 지금 호적 제도가 없어졌지만 원적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황해도 신천군 온정면 온천리 백산번제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향이 신천인 셈이에요. 그 신천 근방에 250년 된 황씨 집성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디였겠지 뭐. 그러니까 감에는 별로 없고, 그러나 이제 내면에서 이게 우리 조상이 굉장히 몇 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살던 데다 이런 느낌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향수라든가 무슨 이산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고, 나는 그 신천 학살이라는 팩트 자체를 놓고 말하면 동아시아의 근대를 탐구했다고 그럴까? 뭐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묘사된 거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많은데, 6만이 살면 말이야, 저게 네 집 딸인지 저게 네 집 아들인지 서로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담 너머로 서로 장 나눠 먹고 서로 지나가다가 보면 들밥 먹으러 하면 같이 어울려서 같이 밥 먹고, 경조사가 되면 같이 가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 50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서로 앞귀처럼 변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해. 거기 혼자 남은 삼촌 있잖아. 나는 회개하는 기독교인으로 여기 그러면서 조선노동당원으로 여기 남아있다. 지금도 기도하는 그 삼촌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어렸는데 그 사람 사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그때 우리가 몰랐다. 사람 일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건데 그거 우리 무시하고 몰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사는 데는 오랫동안 서로 우리가 나눴던 무슨 정이라든가 덕목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게 다 국가라는 이름 앞에서 그게 무시당했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손님이 무속용어로
천연두를 손님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한때 유행할 때는 왕자까지 걸려서 다 죽거나 곤보가 되거나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풍토병이 됐어. 이게 그냥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굿으로 남아있어요. 손님 굿의 형태가.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를 손님으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원래 조선 사람들이 서로 담나무로 장난하고 먹고 살던 그거를 다 상실시키고 잃어버리게 만든 게 말하자면 그 단기간에 들어온 그런 그 생각들, 굳어진 생각들, 관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제 그걸 만들면서 손님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걸 황해도 진옥이 굿의 12마당 형식에 맞춘 거예요. 근대라는 거는 기업과 망각의 갈등이야. 네. 그리고 근대는 왜곡된 시간이에요. 근대가 왜곡되지 않은 근대가 없어. 전 세계가 다. 근대는 왜곡되고 죄를 저지르고 그거를 나중에 추스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걸 메꿔 나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기업과 망각의 갈등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도 신천 학살의 경우 또는 광주 학살 또는 4.3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기업과 망각의 갈등이야. 한쪽에서는 야 잊어버려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기억해야 된다 이러고 이러는 거야. 우리 무속은 뭐냐면 끝까지 기억에 끝까지 가라는 거야. 그거 기억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죽은 놈까지도 불러내.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야. 야, 내가 제 영혼이 실렸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저 때렸다며, 너 아픔을 줬다며, 뭐 이러면서 기억이 끝까지 가. 그래서 그걸 지금 이 마당, 이 굿하는 마당에다 그걸 불러내서 양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진실을 거기서 얘기하면 뭐 거기 다 울지. 거기 울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땅 붙이고 뭐 이러다가 어떻게 해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해원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굿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해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실 진실을 서로 소통을 통해서 밝히고 그리고 이쪽이 참회를 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유 형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쪽이 어떻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해원은 원을 푼다는 거 아니에요. 풀어. 뭐 맺힌 거 매듭을 풀어요. 해원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딱 나오잖아. 상생이란 말이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지상에서의 인간의 삶이 지속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근대를 벗어나는 길이라는 건 딱 그거예요. 해원상생이야. 그래서 그 신천 학살을 말하자면 그것에 근대가 가진 근대가 왜곡되었다는 거, 그걸 풀어야 된다는 거,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해원상생.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천 대학살을 빌려온 거예요. 작가의 전지적 시점이라는 거 그런 건 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믿지 않겠다 하는 거고. 철도원 3대도 봤겠지만 말하자면 종래 그 리얼리즘의 룰을 그 점을 제가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해요. 전지적 시점이 어디 있어? 관점은 그 등장인물이나 캐릭터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다중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서로. 그러나 전체 큰 흐름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입장을 서로 다르게 얘기하면서 밝혀지잖아요. 이게. 그런 서술 방식을 취한 거죠. 유교라고 하는 전쟁이 굉장히 불가해야적인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해의 문제죠. 근데 그 화해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4.3 사건,
여순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6.25는 더 하겠죠. 이제 작가들이 그런 부담 때문에 사실은 그 화해의 문제를 진지하게 뭔가 깊이 있게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점에서 황석영 선생이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대작가가 칼을 빼든 거죠. 그 화해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 환상, 헛것, 이런 굿 이런 것을 끌어들여서 환상과 어떤 실제, 그 현실과 어떤 그 헛것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런 점들이 사실 황석영이기 때문에 그 손님이라는 작품을 쓸 수 있었지 다른 작가들은 이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 전 불가능했다라고 봐요. 너무 끔찍한 얘기를 써서 다 쓰고 나서는 한 몇 달 쉬어야 되겠더라고. 아, 정말 그런 작품은 이제 다시는 안 쓸 것 같아. 그 참 끔찍했어요. 쓰면서도. 작가 스스로는 또 평론가하고는 생각이 조금 틀린 게, 그거보다는 자기 자전적으로 쓴 소설인 오래된 정원이 나는 쓸 때 더 이렇게 감성적으로 좋았고, 이건 힘들고 지겨웠고, 근데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사실은 쓸 때 좀 즐거운 게 좋겠어. 네, 그런데 최근에 쓴 그년에 쓴 철도원 삶들 쓸 때는 정말 즐겁게 썼어요. 얘기거리 이거 요렇게 얘기하면 재밌겠구나 막 이렇게 누구한테 그 재밌는 얘기 해주듯이 그래서 그 좀 그런 식으로 그런 자세로 좀 글을 썼으면 좋겠어. 이제 만년문학이라고 이른바 그러는데 글쎄 뭐 지금 한 10년 더 쓸 생각인데 건강이 허락하면 이제 좀 즐겁게 썼으면 좋겠어요. 끔찍한 거 이제 못 쓰겠어. 내가 지금 앞으로 한 3권에서 4권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운이 있으면 한 90까지는 써야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할까? 만년문학에서 이게 이제 만년문학인데, 명실공히 만년문학인데 이걸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다가 내가 역사로부터 말하자면 민초들의 일상을 이렇게 복원을 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초들의 일상을 복원해내자. 그런 소설을 써야겠다. 근데 그 일상을 복원해내는데 역사에서 막바로 오기는 굉장히 말하자면 이게 힘들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중간 지점을 이렇게 보니까 민담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뭐 민초들이 뭐 자기 삶을, 일상을 회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그건 자기가 겪은 얘기를 부풀려서 얘기도 하고, 뭐 또 아주 재밌는 입담이 좋은 사람은 아주 재밌는 얘기거리를 만들어서 얘기도 하고. 역사로 넘어가기 전에 민초들의 이야기, 민담이라는 그런 양식이 있구나. 그러면 내 소설을 민담 리얼리즘이다 하고 스스로 이름을 짓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철도원 3대 이후에 쓰는 작품들은 아마 민담 리얼리즘으로 이렇게 불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동아시아의 광대 뭐 이런 얘기꾼 있잖아. 얘기꾼, 떠돌이 얘기꾼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얘기꾼으로 인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